안녕하세요. K요정이에요. K요정의 요를 맡고 있는 최요한 세풍농가입니다. 그래요. 예, 요. 안녕하세요. K요정의 정을 맡고 있는 노정렬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가요?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사과 아니고? 아이, 개사가 빨리 좋겠다. 줘, 사과.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만 원 빵이었으니까 예. 뭐 현금을 주실래요? 뭐 아이, 계좌 입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좌 입금하고 네. 그걸로 밥 사시면 됩니다. 내가 밥을 사야 돼? 그렇다 당연하죠. 명분은 내가 얻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바로 예. 오징어 게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저는 윤이 될 것이라 그랬고 우리 요한 씨는 홍이 될 것이다 거라고. 그랬다가 10만 원 빵에서 졌고 제가 근데 민심을 읽었던 거야. 네, 오늘부로 오징어 게임 빵! 빵빵빵. 다음 주부터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심을 읽었던 거고요. 당심을 못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다 예측을 했는데 네. 악역을 서로 분할하느라고. 그러면 다음에 악역을 우리 정현 씨가 해요. 다음 악역? 네. 다음 악역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본선이기 때문에. 본선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누가 이깁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도 저희들의 만담 오프닝을 이렇게 했고요. 오늘 예. 대한민국 여론의 흐름, 여론이 대유와 또 오징한 게임 바로 두 코너가 오늘 알차기 때문에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 한 주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윤이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이 갖고 있었고 그것만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손준성 검사가 2차 공수처 소환이 되고요. 오늘 예.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아가는데 예. 과연 정말 사과를 하러 갈지 예. 혹시 사과를 맞을지 예. 네 어떤 사과가 진짜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빨리 달려봅시다. 여론이 대유. 네, 여론이 대유. 화천 대유가 아니라 여론이 대유입니다, 여러분. 여론이 대유. 늘 우리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제가 볼기에 홍영식 소장을 오징어 게임으로 누르고 오늘 생존에 나오신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만 치는 거 아시죠? 지금? 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저 말고는 이은영 소장을 그 가치를 진가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우리 저 네. 악역을 맡았다라고 뭐 이렇게 맨인 블랙, 맨인 블랙. 블랙. 악역 안 보이죠? 예. 안경도 새까맣게 쓰신 우리 쿠키뉴스의 김지방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방입니다. 이름은 지방인데 몸에 지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키만 커. 키만. 많이 숨겼죠. 예. 자, 먼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노정렬이 예상했던 대로 그 추세가 따라잡지 못했어요. 홍해 후반전 추격전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 씨가 말한 대로 뭐 민심은 상당한 차이로 홍을 밀었으나 압도적 표차로 당심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결과 한 7, 8% 포인트로 이긴 네,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제가 보니까 두 소장님도 사실은 예정을 예상을 예견했었어요. 했- 그죠? 예, 네. 예상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그 이제 조직표에서 마지막에 조직을 너무 가동을 했어요. 윤석열 윤 캠프 쪽에서. 쪽에서.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그 1년 반 정도 당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 공백이 굉장히 공백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예. 기간이 나머지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그렇죠. 들어오지 못했던 그 공백이 컸다. 그렇죠. 예. 아마 그게 좀 일찍 들어왔다면 조직을 좀 만들었을 수 있을 거고 음. 충분히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그 1년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따 예.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역시 김종인, 홍준표의 2년 악연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의 승리. 저는 참 안타깝게 봤고요. 어떻게 안타까워? 왜 안타깝게 봐요? 아니 저기 원희룡 유승민 보고 너무 표가 안 작게 나오죠. 나오더라고. 왜? 그 당에서 참 네. 인재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기 김 대표님 예. 정치는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과의 싸움. 멋있는 얘기한다. 인식론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3등, 4등의 콘텐츠와 실력이 있어도 대중들이 1, 2등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떤 그렇죠. 것도 소용이 예. 없다는 걸.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좀 더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 김 대표님 그 지금
윤과 홍의 싸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게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 홍준표가 이후에 예.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정당이 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 이 민심을 따라가야죠. 오, 드러내는 국민의 한 아니 사람으로서. 떨어졌다고 드러내는 홍을 진장민이지. 하지만 네. 또 뭐 윤석열로 정해졌으니까 네. 또 뭐 그렇게 또 힘을 모아서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저희 방송을 보시면 한 주간 대한민국 민심의 흐름을 여론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부터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빨간 와. 그래프가 6대 4 정도였다가 62, 63대 34 정도로 더 벌어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위드 코로나가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이 인내하고 계속 참아왔거든요.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동안 밑바닥에 쌓여있던 불만도 지금 같이 표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심리전에 해당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뭔가 이 경제에 활력을 줄고 뭔지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올려올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불만을 좀 폭발시키는 그런 한 해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독 그래 보여져요. 하지 말 걸 그랬나? 아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사실 80%가 넘어야지만 네.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층위가 복잡한 이해관계의 층위가 복잡한 선거라서 여러분 제가 저 위드 코로나 했는데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지율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감사합니다. 방역은 잘했는데 위드 코로나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폭발했다. 폭발이 되는 거죠.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 대중들의 심리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억눌렸던 그렇죠. 답답함. 예, 억눌렸던 답답함이 이번에 같이 막 쌓여있던 불만이 같이 폭발이 되는 걸 수도 있기 와. 때문에 그거를 잘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예. 사실은 역대로 보면 코로나 상황이라도 34가 적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적은 게 아니죠. 기존에 뭐 40을 넘었던 시기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몇 달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지방 대표님, 네. 저 추세가 어떻게 남은 몇 달 동안 저는 이게 약간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다녀오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해외 순방 한번 하고 오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올라가죠.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벌어졌잖아요. 네. 요거는 좀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세는 뭐 조금 바뀌었지만 그런 해외 순방이라는 이벤트도 별로 먹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이게 불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이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보수 대통령 시절에는 뭐 G20이 유치하면 대한민국이 뭐 몇백 조의 효과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면 패션의 외교 그렇죠. 패션 외교. 이렇게 이슈를 보도하던 주류 이른바 언론들이 그렇죠. 예.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객관적으로 봐도 성과가 있었고 예. 이번 그 정상회담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는데 교황도 면담하고 예, 예. 너무 안 다루는 것 자체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네. 이 빈부 격차 커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은 좀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G20 가서 뭐 높은 사람들 만나고 화려한 이제 이벤트가 있고 하니까 요게 예전 같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외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대선이라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트렌드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예요. 이 네, 상황이. 맞아요. 어떤 부분은 이득이 될 것 같은데도 손해가 되고 그렇죠. 야당의 이득이 될 것 같은데도 손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얽혀가지고 그 민심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큰 틀로 그냥 본인이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대선 후보들의 행보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도 이 시기부터 이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은 이 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후보들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걸 잘 파악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은 자세. 네. 미리 권력이 지금 약간
관심을 얻고 있다. 그렇죠. 그럴수록 저는 초심을 잃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잘할 수는 없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 네. 국민들 민생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특히 큰 충격을 줬고 하지만 국격을 높였다든가 정상적인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뭐 학교 다닐 때 올백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 재수없어. 예. 자 다음 야 10만 원 빵 빨리 입금시켜. 자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빨간색이 치고 올라가네요. 예. 네. 와.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컨벤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렇죠. 우리 엄청나게 대표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10개 이상이 지금 와. 나왔습니다. 와. 그런 속에서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보수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좀 치고 올라간 거 일단 아닌가. 글씨가 작아서 잘 모르실까봐 네. 어느 기관에서 한 건지 잠깐만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아, 했고요. 근데 46대 25는 좀 많이 상당히 격차가 크다. 거의 벌어졌죠. 더블 스코어네요. 네. 오. 저기서 지금 이제 그 YTN 리얼미터가 ARS 조사예요. 예. 저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무응답층이 그 전화 면접 조사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한 것처럼 ARS 조사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 특히 지금처럼 경선 컨벤션 효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네. 더 응답을 열심히 해준다. 플러스된 그런 것이 결과. 많다라고 봐야 조금 더 거품으로 더 많이 음. 과대 그 응답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볼 때는 네. 이게 ARS인지 면접인지 요거를 좀 중요합니다. 유념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도. 예. 시기 질타면 안 된다는 네, 그렇지만 시기가 이제 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시기가 또 힘의 원동력이 될 수 그렇습니다. 네. 질투는 나의 힘. 그렇죠. 잘 시기하시고 네. 왜 집권당이 이 과반이 훌쩍 넘는 걸 만들어준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예. 왜 이렇게밖에 초라한 성적이 안 나오는지 집권 여당 또 금배지 분들은 아주 철저한 뼈저린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 네.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상당한 걸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렇게 빨간 게 또 솟구치면은 저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치고 받고 싸웁니다. 그럼 또 맞아요. 내려가요. 네, 서로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경향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딱 매듭 짓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요동칠 거라고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요. 다음 혹시 그 우리 이제 보여주실 그 지지도 또는 지지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주간 추이를 보니까 더 전체 또 추이를 보여주셨구나. 빨간 네. 선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10월까지 쭉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죠. 근데 보면은 지지율이 점차 올라가는 부분, 국민의힘이 네. 올라가는 부분이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가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서 확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저게 ARS 조사고 또 지금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저렇게 격차가 또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개 거를 좀 비교 분석. 이제부터는 여러 개 거를 같이 놓고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무선 면접이냐, 유무선 그쵸. ARS냐, 그렇죠. 또 RDD 무선 면접이냐 예. 다 다릅니다. 그 조사 다 달라요 결과에서. 지금 조사가. 어쨌든 추세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일단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 뭐 저희 우리 준비한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예, 올리는 대로 저희가 예, 분석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대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예. 이 그래프 편집권은 우리 PD한테 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차기다 차기. 차기 대선 주자. 아니 차지도 맞습니다. 차지도 다음 맞습니까? 정부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지 예. 대선 주자 지도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34.7대 30이니까 뭐 4% 포인트인데 네. 이거는 이거 크다고도 어디서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이거는 건가요? 넥스트 리서치에서 한 것이네요. 저 SBS하고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예. 지금 그 저 조사를 보면은 그 4% 정도 나고 있어요.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지금 경선 컨벤션 효과가 뭐 15%다 또는 17%다 이렇게 좀 보도가 일부 약간 됐었는데 일부 있었던 데가 예, 있었죠. 그런 데 거는 ARS 조사, 보수 응답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ARS 유선이나
그 유무선 혼합된 조사에서는 좀 그렇게 나오고요. 예. 조 조사는 지금 전화 면접 조사고 무선 면접. 예, 유무선 면접. 유무선 면접 조사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정도에서 한 최대 한 7%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퍼센트가 나니까. 무선 면접이 86이고 네. 유선 면접 14니까 네, 네.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선 면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선이 좀 들어간 건 지금 SBS랑 넥스트는 왜 넣냐면 보수가 지금 조금 더 보수 편향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서 유선을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유선시키려고. 불구하고 지금 격차가 한 4%포인트 정도 난다는 거는 그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2030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그 후속적인 계속 보도들이 또 나오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좀 갈등이 약간 있는 듯한 좀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건 SBS 네. 넥스트 리서치입니다. 4%면 사실 두 후보 다 긴장해야 되는 아 그럼 오차범위 이제 이내라고 볼 수가 있기 정도니까. 때문에요. 네. 근데 요거는 요건 유무선 면접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면접으로 한 면접에서는 겁니다. 좀 저 민주당 쪽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YTN에서 리얼미터하고 조사한 거 발표한 데에서는 요건 또 유무선 ARS예요. 맞습니다. ARS 여기서는 또 차이가 9.8% 예, 포인트, 한 10% 가까이 10%.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 갭이 거의 뭐 2배로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이 ARS 조사만 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무응답층을 봐야 돼. 이제는 중요한 게 무응답층과 그다음에 전화 면접이냐 ARS인데 ARS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볼 때는 ARS가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실제 이제 이게 응답자 특성 확인이 안 돼요. 네. 연령이나 성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누가 찍는지 알 수가 어린 아기들이 막 찍을 수도 있어요. ARS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조금 비중을 더 높게 보시는 게 좋고요. ARS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달인으로 조사를 해요. 특히 이제 정당 같은 데서 ARS 조사 워낙 많이 해서 추세선을 보려고 그런 것들은 좀 ARS가 이제 추세선을 잘 맞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면접 조사 쪽이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 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직은 예. 낮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후보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와 경합을 했었기 때문에 집중이 그쪽으로. 관심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 사실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홍준표 후보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위 후보 격차가 이미 초반부터 일찍 끝났었죠. 네, 그렇죠. 많이 예, 났었기 예. 때문에 긴장감이 좀 없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주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다음 그래프가 잠깐 떴다 빠져서 예, 네, 차기 대선 그 당선 가능성인데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서 와,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44.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0.9예요. 네. 이거는 넥스트 리서치 조사네요. 예, 예, 같은 SBS 조사한 건데 저기 말고도 지금 당선 가능성 조사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입소스하고 한국경제가 한 데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다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거기도? 많이 앞서요. 음. 왜냐하면 그 당선 가능성은 내가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별도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누가 더 나은 것 같냐 인물 변수라도 인물 경쟁력 변수 같은 거를 포함해서 지금 응답을 무슨 해주는 말이냐면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이유로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를 좋겠다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기대치를 말했지만 그렇죠. 내기할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네. 보니까 지금 흐름이 그리고 조직표 가동되는 것과 반문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홍이 아무리 따라가도 게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윤이 된다고 예측치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예측치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기대치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내 지지와는 별도로 한번 저런 건 보는 이렇게 보면 거죠. 돼. 내기를 할 때 넌 누구한테 걸래? 그렇죠. 딱 그게 제일 좋아. 조금 더 신중해지잖아요. 신중해지는 내기할 때. 내기할 때. 자꾸 10만 원 생각나게. 근데 이것도 근데 네.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당선 가능성에 근데 대한 이거는 유권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 이제는 이제 당신과 민심이 합쳐져야 돼요. 그렇지. 민심으로만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맞아.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예. 여기서 얘기한 당심은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와. 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지금. 그런데 이게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 심리가 꼭 네. 이재명이 그래도 인품은 좀 낫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여권 후보니까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여권 후보라기보다 이제는 여야라는 것보다는 완전히 후보 인물 변수를 중심으로 보게 돼 개인 있거든요. 변수. 예, 그래서 과연 이 경제를 누가 더 활성화를 빨리 잘 시켜줄 거냐, 부동산 문제를 누가 더 해결을 잘 시켜줄 거냐,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능력적인 면. 근데 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을 딱 갖다 놓고 누가 인품이 훌륭하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잠깐만. 막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해온 일들 있잖아요. 업적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근데 인품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언론이 많이 오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도 MC지만 누구 편을 떠나서 뭐 이재명의 과격함이라든가 형수 욕설 파문이라든가 무슨 여배우의 스캔들은요. 실체적으로 밝혀져 보면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고 예를 들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으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그래요. 예. 나 같아도 형제자매 중에는 별 그렇지. 연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부인이 뭐 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밝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니, 막 얘기하잖아요. 줄리는 밝혀졌는데? 밝혀졌어. 밝혀지긴 그럼 뭐가 어때? 아니 밝혀졌어? 왜 이렇게 흥분해? 줄리 하나를 가져갔었나? 이것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하고 네. 싶은 거는 음. 성격이 좀 거친 건 있었죠. 본인 얘기해서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인품은 뭐 뒤지만 능력으로만 바라본다는 제가 그때그때 제동을 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품이 훌륭하지 않다. 인품이 소위 뒤떨어졌다는 그런 줄 얘기가 알고 아니라 저기에서 아니라 네. 그 얘기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바라보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치를 먼저 본다. 근데 솔직히 요즘 시중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뽑을 사람이 없다. 최악의 대선이다. 후보들을 보면은 정말 뽑아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래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일을 잘할 것 같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더 관심 사실 갖는 것 이제 같아요. 지금도 뜨겁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 술자리에서도 이제 내년 대선 누구 찍을까 똑같은 분위기일 것 같고 내년 대선은 악당이냐 악동이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악동이냐. 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어, 악동이 더 제목인데요. 유리해요. 그러면 악동 뮤지션으로 가요. 그렇죠.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이 내년에 대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신상품이에요. 신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 정치판에서 그렇죠. 의원을 한 적 보면은 없죠.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이 지금 많이 쏠려 있어요. 둘 다 지금 빌런에 귀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이렇게 친근감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능성으로 봐선 그렇고요. 네. 자, 이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 그 그래프와 두 사람 다 지금 누가 만만하거나 자신을 못할 상태다. 그쵸. 앞으로 120일이 남았지만. 어. 그리고 지난 대선을 보면 국정농단 거 빼고 그 전에 보면 51.6대 48이라 크게 표차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3월 달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네. 그 면접이나 ARS나 비교를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보통 한 30% 안팎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뭐 28%에서 34%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뭐 35%까지 내려갔다가 근데 ARS에서는 또 40% 중반까지도 네. 올라가거든요. 한 10% 가까이 오르락 폭이 내리락 넓으신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ARS랑 면접에서 야당 후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대기 여론조사 대기 수요가 지금 많은 시기예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보수 성향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더 많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 쪽의 성향 분들은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지고 또 당 지지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약간 여론조사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안 좋아 요새. 아, 예. 네, 그래서 조금 응답을 좀 적게 해주시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컨벤션 효과의 이 거품이 좀 빠져야지 이제 다시 좀 해보자 하면서 네.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한테는 지금 이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 그렇죠. 이게 자기한테 굉장한 변수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 호남 가는 거 거기서 어떤 또 장면들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저게 또 훅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연출합니까? 장면? 지금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출하면 역효과 나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렇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윤 후보한테 유리할 걸로 네. 보입니다. 모르죠. 일단 다음 준비된 것은 여론조사별 조사 방법과 응답률을 비교한다라고 돼 있어요. 야. 이거 무슨 와,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거 뭐
조사 방법, 응답률 비교예요. 지금 여론조사 공정부터 윈지 코리아, 네. KSOI 쭉 해가지고 한길 리서치까지 쫙 나왔고요. 조사 일시와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전화 응답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가 주로 ARS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응답률이 10%가 안 돼요. 무선 ARC 10%로 딱 조사 네, 방법은 딱 10%고 전화 면접 조사는 거의 30%까지 나오거든요. 응답률이 낮으면 정확도,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체 응답률이 따로 있고 조사 방법별로 이게 따로 있는데 네, 응답률을 보니까 응답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그렇죠. 좋은 거예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그 지난번에 근데 홍 소장님은 네. 응답률이 낮을수록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낮을수록이랑은 안 했고 예, 낮다고 그래서 꼭 정확도가 무시할 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아니다. 없다라고 아, 했어요. 끝까지 이렇게 막 찾느라고 그게 뭐냐면 제주도의 20대 여성을 찾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못 찾아서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세대별, 성별 이 표본을 잘 예. 반영만 된다면 그쵸. 그렇게 믿지 못할 바는 아니다만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통계학적으로는 어쨌든 응답률이 높은 그쵸. 것이 네. 조금 더 잘 대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는 거기에 더 끝까지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는 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응답률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다. 왜냐하면 응답률 논쟁에서 그 응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7, 8년 전에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 업계에서 대대적으로 그래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응답률 측면에서는 어차피 표본조사니까 네.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근데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훨씬 조금 더 낫다. 예, 낫다는 근데 거죠. 소장님 저기 쭉 있는데 네. 뭐 한길 리서치도 있고 지금 한국 리서치가 한 24%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응답률이 높죠. 다른 거에 비하면. 맨 위에 여론조사 공정 보이시나요? 아, 네. 지금 저기가 4% 정도 아닌가요? 4.8%. 그렇기도 한데 예. 지지율이 너무 높게 튀었죠. 이재명 29, 윤석열 46에서 17.2% 포인트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안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많이 조사를 하는데 예. 도대체 여기는 과연 공정한 건지 너무 보수 편향이 아니라는 비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 개를 쭉 놓고 보면은 저게 네. 제일 튀잖아요. 제일 우리가 튀어요. 저런 데는 빼놓고 이제 왜냐면 그 숫자 큰 게 평균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는 우리가 보통 빼고 제일 낮은 것도 빼고 그리고 그 중간쯤을 보거든요. 제주 선수들 할 때 제일 높은 거 빼고 낮은 점 빼고 낮은 거 나머지 빼고. 나머지. 예, 예. 우리 여론조사도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빼고 예. 산술 평균 내도 차라리 그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여론에 이제 근접한- 근접한 여론 조사가 아닐까 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아, 거죠. 근데 늘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얼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저렇게 얼싸하는 모습이 여론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그렇게 일반여층은 안 미치지만 그래도 껴안는 장면 하나가 굉장히 중도 관심층과 저관여층에는 미치죠. 그렇죠. 미칠까요? 오히려 저 장면에서 이제 원팀이 되나 보다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지금 티격태격 막 싸우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 결합 안 하겠다라는 한다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2030 탈당이 지금 뭐 수도권은 1,800명 정도 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게. 더 돼 있어요. 네. 그 낮에 나왔던 건 그렇죠. 1,800이고 밑에는 뭐 몇천 전체 그러니까 당원수에 다 지금 비하면 계속 상당한 퍼센트가 이거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달라고 그랬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이러고 싸우고 뭐 자리 사냥꾼이 김대영인 네. 정권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정권을 달라는 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정권을 달라 그랬다. 아저씨, 네. 아니 요정 아저씨, 오버하지 마세요. 야 10만 원 빨리 입금시켜. 그래서 그런 지금 싸움이 티격태격 있기 때문에 네. 원팀 기조가 지금 컨벤션 효과가 저런 것 때문에 좀 반감이 될 수도 자 있어요. 2부에서 최기찬 기자와 함께 멋지게 한번 또 지금 네. 말씀 나눈 것. 한 가지만 더 질문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지금 차트는 없는데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뉴스원에서 조사한 게 이제 1대1로 조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윤 했더니 0.8%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1대1로 하면은 차이가 확 줄어가지고 그냥 둘이서 이제 용어 상박이 돼버렸는데 네. 실제로는 한 뭐 5%에서 10%까지 차이가 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1대1로 하면 확 줄어들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저거는 될까요? 이제 가상 대결인데 네. 다른 거는 지금 다 사자 대결이에요. 네. 다자 구도인데 거기에 이제 정의당, 뭐 국민의당 이런 당내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 흐름을 봐서는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층은 호남 지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 2030 세대 지지도 있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 근데 그 층이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여기는 내가 좀 도저히 좀 찍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1대1이라면 차라리 난 이쪽으로 차라리 간다. 이재명 후보로 간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서 0.8%포인트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게 좀 차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네. 심상정 후보한테 또 빨리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빨리 지지하라 이런 또 압력이 또 가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흐름을 빨리 읽어서 그런지 2030을 위한 그 선거 캠페인 일정을 확 지금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다가가서 진솔하게 내가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 게 또 그런 여론을 또 압박 여론으로. 김 대표님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그 얘기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렇죠. 이게 막상 또 양쪽으로 결집되기 시작하면 네. 압박이 아마 단일화 상당할 압박.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끝까지 뛰느냐, 네. 이제 단일화 뭔가 협상을 하면서 물러나느냐,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한 그렇습니다. 변수가 그리고 되겠네요. 대부분의 유권자는 내 표가 사표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대선은 그래서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당선시키는 쪽에 표를 던지고 싶지, 그렇지 않은 쪽에 표를 던지고 싶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번에는 선거 안철수 제도가 끝까지 갈 바뀌어야 겁니다. 저는 좀 선거 제도가 바뀌면 좋겠어요. 1차 투표는 네. 찍고 싶은 사람 찍고 아.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두 사람 가지고 결선 투표하고 결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좀 그동안 소신껏 많이 논의가 투표하게 있었지만 해야죠. 혁명적인 그 그렇죠. 방안인데 음.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이 맞아요. 좀 많이 들겠죠. 돈도 세금이. 돈이 많이 네. 들죠. 한번 여론조사를 하는 거 어떨까요? 그게 그러니까 2주 정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결선 투표가 과반이 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한 2주 정도 차이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에도 결선 투표를 예, 도입하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여론을 좀 모아봐야 되는 근데 것 국민들이 같고요. 계속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내 표가 사표가 될까? 저 사람 아. 찍어주면 될까? 그냥 될 사람 자, 찍어줄까? 김지방 대표는 앞으로 복잡해요, 대통령 너무. 결선을 위한 기사를 특집으로 내년 3월까지 내시고 시간이 또 다 돼서 네. 그래, 벌써 이 시간이 안 후보 됐네. 측과 윤 후보 측께 바라는 것이나 뭐 예측을 한번 최종 총평 삼아 해주시죠. 총평 삼아서 하면은 이제 지금은 시간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음.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정말 진솔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좀 화가 났던 거, 그동안 억눌렀던 거를 막 표출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 화가 나고 화나가네요. 선글라스 껴서 안 보여. 그래서 그 정책 공약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심리를 잘 읽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진솔하게. 엄청 강조했습니다. 오늘 네. 낮은 자세. 낮은 네. 자세. 낮은 후복으로 가라. 예, 나가실 때 낮은 자세로 자,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료 사과로. 사과드립니다. 자, 우리 네, 이인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징한 게임으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희가 말한 대로 네, 홍이냐 유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한 씨랑 저처럼 내기를 건 사람도 네,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맞아요. 밥 사기, 뭐 커피 예, 맞아요. 사기. 근데 10만 원 보낼게. 아까 이 소장이 잘 포인트 짚은 게 13개월의 공백이라는 게 그치. 굉장히 컸던 거야. 그 조직을 운영하고 뭐 홍카콜라 방송도 하고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도 이렇게 같이 옆에 두고 방송도 했지만 전체 국민의힘 조직세를 몰기에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백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당신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되는 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주류 당심은 이인재 후보였거든요. 그것이 뒤집어진 거는 민심이 노무현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뀐 예, 거거든요. 예. 그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것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뭐 그런 그런 생각이 해석도 듭니다. 있지만 일단 지금 네. 뭐 2부로도 넘어가야 되니까 오징어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오징한 게임. 오징한 게임. 네, 마이크 잘 들어오나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최기창 기자님. 네, 우리 어제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오늘은 좀 맑게 뜬 얼굴로 오셨습니다. 쿠키뉴스에서 50억
퇴직금 받고 싶은 남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최기찬 기자 모셨습니다. 인사 안 인사하십시오. 변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한다. K요정에서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있는 남자 아, 토끼뉴스 정치팀 최기찬 기자입니다. 아이고 그래 젊어서 좋겠다 너는. 네. 이제 바꾼 겁니까 완전히? 아니 좀 속상 좀그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네.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잘했어요. 역시 다음 주에도 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방송 준비하는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진부함을 넘어서 식상했어. 고맙습니다. 네, 평균 연령을 낮춰주셔서. 네. 네, 우리 최기찬 기자의 초기에 잡힌 픽부터 한번 안내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와. 이거 아까 나갔었던 건데 또 하시 써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대. 자, 이제 아무래도 좀 저번 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금요일에 네. 그리고 저게 나갔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싸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포옹하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멱살을 잡는 것 멱살. 같기도 한데 포옹을 하는 건데 이제 저 장면에서 사실은 과연 그 컨벤션 효과가 났느냐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후보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결합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 네. 다만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갈등만큼 표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행사 딱 끝나고 나서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 싫어하고 뿌리 쓸 적 없으니까 그냥 안고는 앉는데 어정쩡해 근데 사실. 네, 좀 어정쩡하죠. 근데 저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저 사진을 보면 구도가 나오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자꾸 껴안으려고 하고 저 위에서. 네. 홍준표 후보는 뭔가가 조금 좀 불편해요. 밀어내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제가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로. 네. 아무래도 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나가려면 조금 더 앞으로 전진을 좀 하려면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든 선대위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물론 조직적으로 많이 붙어 있지만 네. 어쨌든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또 선배를 또 모시고 같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데 싶습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는 엊그제 비리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참여할 아주 수 강력한 없다라는, 멘션으로. 굉장히 저기 핵심적인 걸 집었어요. 예. 예.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뭐 조금 있다가 그래도 완팀 이러면서 오는 건 홍준표의 이미지와 정치 인생에도 제가 보기에 큰 타격 같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3번 안 되면 4번, 30번이라도 4번 안 사실은. 되면 뭐 사실은 삼고초려가 아니라 백고초려까지도 해야 맞아요, 됩니다. 국민이 네, 보기에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네, 뭐 그렇죠. 되든 맞아요. 안 되든 뭐 어쨌든 저렇게 했는데도 왜 안 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홍준표가 옹졸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그럴 때까지. 수도 갈 때까지. 근데 아까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게 보수 쪽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최유한 평론가는 얘기했는데요. 민심에서는 상당한 표차로 사실 이겼어요. 그냥 표차가 아니라. 얼핏 보기에 10% 이상 차이 났죠. 10% 이상 차이 났죠. 근데 또 당심은 또 더블 스코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표현을 사실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심은 말 그대로 당심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과연 민심이냐라는 것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거든요. 어쨌든 그 여론조사를 돌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 국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고 또 신청자가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리된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 민주당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그냥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쉽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저 쿠키뉴스에 최은희 기자가 물어봐서 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변까지 했는데 보통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트렌드를 본다고 하지만 딱 끊어서 지지율이 몇 %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추세를 봤을 때 현재의 추세는 홍준표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로 갔죠. 뭐든 네, 20, 30대 뭐든. 표심 플러스. 그렇죠. 간단하게 밑에, 가시죠. 근데 밑에 윤석열이 그 뒷따를 가고 있고 이 상황이 당내 조직을 동원했을 땐 뒤집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원 투표에서. 당원 투표는 일반 국민들 여론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전 경험,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인재가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성장을 했고 당연히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민심은 바뀌니까 민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죠. 경선 때 노풍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모 국회의원께 이 네. 부분을 물어봤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당시만의 민심도 상당히 네, 들어가 그렇죠. 있다라고. 왜냐하면 당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조직위원, 예를 들면 뭐 당협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다 그 밑에 따라가는 있는 건 것들이 아니다. 다 따라가는 건 아니다. 뭐 물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당심도 민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 수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비슷한 경향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어, 반대로 나왔으니까.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당시만 해도 민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만 가지고 볼 때 그냥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요. 늘 혼자 생각하시죠. 예, 저같이 이렇게 분석해서 기사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이게 왜 갑자기? 이게 김지방 기자. 당에서 윤석열이 앞선 것은 당원들이 정체성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의 네. 정체성 그리고 뭐 기존의 그 민정당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당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당원들이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데 네. 민심은 왜 홍준표가 높게 나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바뀌면 니들 찍어줄게. 지금 집권 여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 찍고 싶은데 옛날 보수 그쪽을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거 하면 내가 찍어주고 싶어 하면서 홍준표를 좀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요거는 결국 당은 당심이 이겼다. 결국 당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복잡 미묘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때 홍준표한테 지지율이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환 발언과 개사가 발언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옛날부터 민정당 그 전에 그렇죠. 자유당의 그 DNA를 자유당까지 가면 너무 미안해 너무 그러면 심하다. 민정당으로 할게요. 전두환 얘기가 오히려 민정당도 겉으로 말은 안 심하겠는데. 했지만 네. 지금 말한 뿌리로 따지자면 너 말 잘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도움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말로는 못하지만 그렇죠.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샤이 보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사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신대로 쓰면 돼. 뭐 뭐 당연한 기자 뭐 거죠. 그렇게 당연히 소신대로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저 사진 네. 백고치로라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홍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 내기해도 좋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 네, 많이 상했죠. 그리고 홍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지금 윤, 이 다 검찰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그 사람은 사법 권력이 대선판을 지금 흔들 수 있는 이런 구도예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 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픽해 주십시오. 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네요. 저 이거 이제 어제 사진인데요.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또 재난지원금 관련된 네. 건데 뭐 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마음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였구나. 아니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50억이라다 50조를 얘기를 하면서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 소상공인 지원금이니 하면서 이제 50조로 핑퐁으로 주고 받았는데 네. 어제 이제 김동연 이제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둘 다 재정 하나도 모른다. 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경제 관료로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경제 관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나왔고 심지어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 나옵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오시거든요. 많은 오늘 몇 시청 시에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입니다. 1시에 우리 저 김동연 후보를 모시고 우리 젊은 대학 기자들, 청년들이랑 물론 유튜브로도 보실 수 기대하겠습니다. 있고요.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최기찬 기자가 저랑 같이 네. 진행하니까 근데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좋은데. 예. 여론조사 보니까 1%대예요. 네네네. 동연 후보가 뭐 물론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네네. 현실 대중 정치의 벽을 이번에는 못 넘는 가능성이 100%. 뭐 차기는 얼마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따가 뭘 질문하시겠지만.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가 전 경제부총리가 앞서 나왔던 그 윤석열 또는 최재형 그 후보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 두 사람은 반대하면서 나온 거고 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3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제3 세력 얘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출마를 해야만 했는가 내지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제대로 밝히질 않았어요. 오늘 밝히신다고. 그렇군요. 오늘 밝힌다고? 오늘 1시에 오늘 1시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몰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표절 시비도 있었지만 아무튼 기득권 타파라는 예. 슬로건은 내세웠어요. 예, 기득권 타파. 저는 이제 어제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저게 뭐 하는 현장이었어요? 저게 이제 기자회견 백불 현장인데 백브리핑. 네, 백브리핑 현장인데 되게 놀랬던 거는 어쨌든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식견을 가지고 당연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기도 허점이 있어요. 그렇죠. 허점은 있죠. 허점은 있지만 이제 그건 오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지금 말씀해 오늘 1시에 바쁘신 분들도 네. 있어서 지금 저게 재정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료기 때문에 재정에만 빠삭해요. 재정만 정치를 모를 안다. 수 있지. 통화도 모를 수 알아야 있지. 되고 왜냐하면 이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고 싶다 하는 거는 통화 효과거든요. 통화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 얘기를 한 거는 재정을 쓸 때는 알뜰하게 써야 되니까 더 어려운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관점이 재정적인 관점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재정을 그러니까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온 국민한테 주자고 하는 거는 재정을 모르는 얘기죠. 낭비 하지만 요소가 있다. 통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믹스를 하느냐 요 문제지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이제 김 후보는 둘 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신 건데. 그러니까 일도 모른다는 일부러 자극적인 상징적인 근데 표현으로 두 후보를 둘 다 디스한 거야. 이제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윤 후보 특히 윤 후보가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100일 안에 이렇게 뭐 50조를 하겠다. 푼다. 그 내용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셨어요. 지금 50억 하니까 이제 50조 얘기한 거 아니에요? 50조 그랬는데 그 50조를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정기국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추경으로 50조 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이제 8, 9% 그런 가까운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얘기를 좀 하고 풀어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일단 했고.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시면 제가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 사비를 터실지는 모르겠는데 50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저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저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예. 조금 좀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딪혔으면 좋겠다. 네. 가치관의 좀 가치의 싸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희망으로서 좀 언제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 측면이 있고요. 가치와 정책과 비전. 하지만 바람과 조직과 구도 여러 가지 그렇죠. 변수가 있는데 대중정치 특히 대선은 이명박근혜 9년 반을 생각하면 이 보수의 결집 또 뭐 약간의 요소들이 결합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번에 의미가 토론 봐도 지금 말씀하신 3, 4등이 토론을 잘했어요. 4명 중에는 유승민이랑 원희룡이. 그럼 뭐 합니까? 그렇죠. 대중들이 뽑아주지 않는데. 우리 대표님 컨셉 이제 화내는 컨셉 아니, 드디어 돌아왔어. 사실 이게 매진군의 대중정치 악당. 가장 큰 어. 이게 결점이야. 결함이고. 결함. 실력과 정책이 바람이나 인물이나 이거에 밀리는 거. 저는 그래서 이따가 그 방금 최희찬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재정은 모르시는데 재정은 잘하시는데 오히려 정치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두 분이 꼭 해주세요. 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해. 제가 MZ 세대니까 야이. 저만 여기서 MZ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진 또 하나 세 번째 사진. 픽은 우리 네, 최기창 기자.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제 문자입니다. 이거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저희 시간이 지금 보이시죠? 오전에 보낸 이제 어제 문자인데 아침인가요? 오, 어제 일찍인데. 아침인데 그 일정 취소 공지였어요. 부인 김혜경 네. 여사가 낙상 사고를. 낙상 사고를 당해서 근데 이제 그 일정을 자세히 취소한다.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죠? 자세한 얘기가 없고 그냥 정치권에서도 그냥 썰만 있습니다. 뭐 부부 싸움을 했냐느니 뭐 확인된 사실은 전혀 네. 없고 뭐 그냥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물리적 충돌이 있었느니 어디 병원에 갔다 어디 갔는데 뭐 CT를 찍었느니 그런 확인되지 않는 썰들만 있는데 어쨌든 좀 그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네. 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1대1의 어떤 구도가 결정이 됐고 결국에는 부인들의 뭐 내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조 다 되죠. 부인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역대 예. 대선에서. 그래서 지금 저 사진 한 장으로 얼마나 부인의 그 역할이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아파도 내 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정 강행할 수 소화하는 게 있죠. 강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저게 이제 어떤 가정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뭐 알 수는 그게 없어요. 없으나. 있겠죠. 알 수는 그 부인이 뭐 침대에서 뭐 잠꼬대 하다가 떨어지실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이제 치료 받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다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에 오늘은
제가 부인만 돌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저기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네, 하는 네. 거죠. 아니 진정성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부인해요 안 해요? 저기 부인이시죠 지금 김혜경 여사 부인이신데 우리 넷 중에 부인이 없는 사람이 한 지금 사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인이 없어요. 잘 몰라 이게. 저도 이재명 후보가 40대, 50대 네. 기혼 여성들 당연히 사이에서 어필하려고 굉장히 하는, 지지율이 네, 낮아요. 진짜, 네, 의도가 그거에 있겠죠.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내가 자상한 음. 남편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저- 계산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조금이죠 이렇게 말게. 있지 않을까? 아니 김지영님 이게 조금이에요? 사실 요것보다는 키가 혹시 크셔서 혹시 우리 조금 크신 미혼이신 최기찬 기자가 보기에 이제 두 분이 될 가능성은 99.9%니까 둘 중에 하나가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 국민들이 지금 많이 이리저리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모든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급 정도가 되면 뭐 정치적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다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좀 의심을 하면서 좀 보는데 드러나지 않은 의도라도. 그렇죠.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말씀하신 대로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그냥 대중적인 이미지를 하게 되면 뭐 사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세다.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강하다. 사진처럼 응. 로봇을 발로 찬다. 그럴 때 왜 이것이 학대 논란이 발로 차진 않을 거 이렇게 손으로 뒤집었지. 그러니까 뭐 학대 논란이 붙은 이유가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저런 행동들을 계속 이제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조금 희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쵸. 가능성은 이재명 있다. 후보한테 저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더 좋아지려고 한다는 거 보여줘야죠. 근데 네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랑 그 김혜경 여사랑 두 분이 또 이미지가 두 분 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양김 이번- 대결인가 이제. 예, 그렇죠. 또 안방의 양김 대결. 어. 근데 두 분 다 좀 이게 네거티브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참 이 재밌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 김혜경은 뭘로 네거티브가 있나요?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고. 뭐 폭언을 같이 했었고 네. 해경군 김씨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는 또 계속 또 지금 뭐 논문이 뭐 어떠니 또 저기 뭐야 이력상. 이력을 거짓 뭐 이력과 컴퓨터겐 요런 것 때문에 계속 또 이제 논문 유지.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넥타이를 뭘 매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생긴 게 어떻고 이게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지죠. 왜 아니에요? 맞는데 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미지는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성정, 성격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환경과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걸 통해서 투영해보는 미래 이것이 같이 묶여가지고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많이 네, 나오네요. 묶여서 철학적인 정치 컨설팅적인 얘기야. 묶여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행정력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다라는 스트롱맨 이미지가 있었어요. 스트롱맨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법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갔는데 일반에서 보았을 때 아우 답답해라는 젠틀맨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예, 그게 답답한 면이 답답하다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보여주죠.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너는 무슨 이미지야 그럼? 저는 요정 이미지요. 내가 뭐 원천을 뭐 또 하나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트롱맨 이미지를 조금 좀 톤다운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론 인터뷰를 좀 하셔라. 왜냐하면 네.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그 선대위 출마식에서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지금 계속 그 기자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윤석열 심지어 인터뷰를 잘 하나요? 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 하냐고. 예전보다는 많이 일단 기회를 들었고 많이 하냐고. 말 지금으로 솜씨를 봤을 하는 때는 이재명 캠프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실수들이 조금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언론 프렌들리를 좀 자, 둘 다 언론 인터뷰 열어놓고 하시고 뭐 1대1 토론이든 앞으로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 이번에 보면 토론하면 사실은 이것도 100대 0인데 이재명이 앞거리를 앞설 거야. 내용이나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별 의미 없어. 그래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 아직 한 장 남았다고 하니까 마저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속 시원한 얘기 하니까 좋네.
이준석 대표 자, SNS. 이준석 대표의 SNS인데 그 흔히 말하는 2030 탈당과 관련한 탈당 것이. 그때 이제 이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계속 라디오 발언이나 이런 데에서 몇 명 탈당 안 했다. 김재원이 네, 그랬죠. 김재원 후보도 김재원 명 최고위원도 정도가. 그랬고 네,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이. 뭐 다른 윤캠프 쪽에서도 별로 뭐 김경진 특보도 이제 방송 별거 나가서 아닌 이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는 2030 탈당이 좀 많았었다. 그러면서 많았죠. 저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 김재원 최고도 내가 몰랐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기도 몰려면 했었고 좀 알려주지 억울하다 사실- 이런 식이에요. 네, 몰랐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김재원 이상해. 몰랐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얘기를 하시고 좀 커졌다고 대표한테 뭐 알려주지 왜 그래? 근데 이제 뭐야, 도대체? 생각보다 2030의 탈당이 좀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저희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가 했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2030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이나 그들이 포함된 사자 대결로 갔을 때 20대와 50대 특히 20, 30대, 50대가 지지가 좀 없어지거나 갈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2030과 50대에서 이번 대선이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왜 탈당하는 겁니까? 뭐 저는 탈당을 하지 않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준표가 안 입당을 됐으니까. 했어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열어서 이제 뭐 취재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뭐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꼰대인 척 아닌 게 제일 기분이 나빠요. 꼰대가 꼰대 아닌 여성 척하는 열정이. 게 네, 꼰대인데 다 꼰대인데 꼰대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라는 그게 거죠. 홍준표다. 네, 그게 홍준표다라는 거고. 김 대표님은 예. 왜 탈당할지. 2030 보기에는 다시 돌아간 거죠. 옛날 당으로 돌아가고. 옛날 당으로. 이거는 뭐 집권해도 뭐 똑같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저 2030이 지금 이제 갈 길을 잃었잖아요. 네. 저 표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요게 요번 대선에 뭐 오늘 몇 가지 변수 얘기했지만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요한. 넘버 1, 2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2030 네. 요게 계속 지금 후보들이 주력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30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세대가 사실 이대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대녀다. 이대녀. 왜냐하면 저게 탈당하는 사실 뭐 사람들 뭐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20대 남성들 보수화된 20대 남성들이 뭐 가입을 또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럼 결국엔 그들이 탈당을 했을 텐데 그럼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이대녀. 20대 내 30대 첫사랑이 여성들. 이대 나온 여자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녀 확 때릴까 보다. 전국의 이대녀 화이팅.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이제 표심을 조금 그들의 표심을 좀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이제 4.7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20대, 30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면서 성격을 좀 바꾸자. 남성에 대한 차별도 안 된다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여성을 남겨두는 것이 현존하는 이 차별을 그래도 해소하는 목표를 담은 제목인데 이거 어때요? 뭐 제가 이제 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기자의 쪽. 이게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제도 이제 청년 대변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20, 30대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여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0대 여성은 지금 다 잡은 토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는 20대 남성을 공략하자 하니까 이제 성평등부로 바꾸자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실제로 아닐까요? 여론이 잡은 토끼가 아니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20대 30대 여성에서는 좀 지지율이 높죠. 그래요? 예, 그 표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그 몇 명이 탈당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탄핵 이전에 있었던 보수로 가면은 필패라는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자행이 뭐니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후퇴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거다. 뭐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잘 자, 하려고 지금 해놓고 소중한 또- 의견. 예. 국민의힘 2030이 나간다고 해도 네. 민주당이 흡수를 못하고 있으니 바꾸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 얘기 있습니다. 맞는 이럴 가능성이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2030의 특징이 뭐냐면 네. 홍준표 안 됐다고 탈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주당 찍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누구는 찍어주자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찍어요 그냥. 아, 투표가 안 찍는 한다. 거지. 아, 뭐 예. 그래도 내가 당원이었으니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근데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 저 MZ 세대니까 물어보는 여기 거예요. 30대 그래요? 중후반. 네. 네, 그래도 아, 뭐. 후반은 아닙니다. 아, 중반입니다. 알았어. 아, 네. M세대. 아직 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성격이 대로 맞아요? 탈당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기회를 주지 않는 걸 내가 뭘 했는데 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무시해. 되니까 난 나가. 아니. 이거 자체가 이제 기회를 주지 왜냐면 당이 그렇게 돼서 사실 지지를 좀 지켜보고 탈당을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탈당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된다. 네. 사실 뭐 누구든 삼고처리 하듯이 뭐 어쨌든 좀 20, 30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책들을 좀 세밀하게 좀 나와야 된다. 이 굉장히 다른 게 우리 같은 X세대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찍었다. 근데 윤석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승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여했으니까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이 있었죠. 지금 2030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아예 투표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는 변수지 그게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거는 자, 시간이 예, 다 됐어요. 1분씩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참 무서운 게 불과 3, 4년으로 가버리면 이명박근혜 전으로. 대통령을 전으로 가버리면 서울중앙지검 장의 입장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네.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네. 나중에 이제 조국 장관과의 네, 갈등이 있었지만 트러블이 있었지. 야,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상당히 압도적으로 보수에서 보수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걸 보고 아, 이 좋은 말로 정통 보수의 이 결집력 이건 엄청나구나. 좋은 의미로 얘기해서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의 13개월의 그 공백은 엄청난 타격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예. 자, 그다음 우리 최희창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저는 이제 어쨌든 1대1 구도 이제 뭐 다당 이제 4명이지만 이제 양당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대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대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 판을 만들었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되게 변수. 어쨌든 크게 문재인 작용하는 대통령 의지가 그러니까 제일 크다. 어쨌든 뭐 야당 후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거를 여당 후보도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구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러네요. 자, 우리 김지변 대표님. 저는 오늘 역할 좋았어. 예, 늘 좋아. 왜 그래? 저는 이 두 여사님께서 제가 김씨거든요. 두 여사님께서 좀 김씨로서 좀 품위를 좀 보여주시면 네. 국민들이 좀 더 네.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시 와, 여사 변수를 제가 모든 걸 내던지는 쿠키뉴스 되게 김지변 멋있었어요. 대표였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드릴 말씀 없고요. 이따 1시에 동현 후보. 김동연 후보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KU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참 일주일 지나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막상 이 시간에 들어와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게 나중에 저기요, 한번 딱 국내에서 해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광주 가서 10만 원 보낸다고 내가 자꾸 그 얘기 하지 저희는 말라고 밥만 또 내기하려고 먹으면 되는 광주 그랬었잖아. 가서 전두환 비석 받는다 안 받는다? 10만 원 내기하자고? 난 안 받는다. 싫어, 안 해. 참고로 네. 그 지금 그 광주 현장에 네. 쿠키뉴스 정치팀 기자가 하나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네. 쿠키뉴스 기사를 쭉 보시면 받는지 안 받는지. 현장의 어떤 생생함을 계속 올라오니까. 생생함을 느끼실 수 KUKI. 있습니다. COKI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가자, 주에 가자. 기회 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 유정이었어요. 좋아요 알림 설정.